오늘 밤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 중국의 작은 나라 송나라에 온나무 밭을 돌보는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장주, 사람들은 그를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고 큰 재산을 모으지 않았고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친구와 다리 위에서 한가한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20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비가 된 사내의 이야기, 지늘개 꼬리를 끄는 거북이 이야기, 빈 배의 이야기. 오늘 밤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읽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잠시 그것이 우리의 하루와 어디에서 만나는지 함께 머물다 가겠습니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라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장자는 몽이라는 고을에서 온나무 밭을 지키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7원리, 온나무 동산의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수액이 잘 흐르는지를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온나무 밭은 조용한 일터였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잎에 맺힌 이슬이 마르는 것을 보고 한낮에는 나무 껍질에 낸 상처에서 수액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저녁에는 밭을 한 바퀴 돌고 문을 닫는 일. 훗날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그 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궁궐과 전쟁터 대신 나무와 강과 물고기와 새가 삽니다. 그는 천하를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같은 나무가 사계절 바뀌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학자들은 왕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큰 나라,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제자. 장자는 그 행렬에 끼지 않았습니다. 온나무 밭에는 설득해야 할 왕이 없었고 이겨야 할 논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실패한 하루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보여줄 것이 없는 날, 적어 둘 성과가 없는 날이면 하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장자의 철학이 자라난 자리는 정확히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같은 나무를 1000번 바라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오른 수액이 어느 가지에서 멈추는지, 어떤 상처가 아물고 어떤 상처가 나무를 죽이는지, 그런 알은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만약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루였다면 그 하루는 어쩌면 온나무 밭의 하루였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는 조용히 여물고 있습니다. 밭을 지키는 사람의 시간은 느린 것이 아니라 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세상은 자주 가엾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장자는 가난과 초라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차이를 임금 앞에서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위나라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거친 벗이었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으며 신발은 끈이 끊어져 노끈으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쩌다 이렇게 피폐해지셨습니까? 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옷이 해지고 신발이 터진 것은 가난입니다. 그러나 피폐라는 것은 배운 것을 펼 수 없고 믿는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피폐하지는 않습니다. 왕은 더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은 두 가지를 하나로 보았고 장자는 그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 구분이 이 이야기의 전부이고 어쩌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의 전부입니다. 형편이 기우는 것과 사람이 기우는 것, 통장의 사정과 영혼의 사정,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한 줄에 적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에 자기 자신까지 함께 깎아내리고
남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이 사실은 가난이 아니라 피폐를 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을 피폐로 번역하는 습관을 앓습니다. 끊어진 신발 끈은 노끈으로 묶으면 됩니다. 묶을 수 없는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멀쩡히 있습니다. 오늘 형편이 어떠했든 그 한 가지는 오늘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져도 꺾이지 않던 이 사람에게 세상은 이번엔 정반대의 것을 내밀었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누구나 탐낼 가장 높은 자리를 말입니다. 장자가 복수라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나라 왕이 보낸 2명의 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라의 일을 선생께 맡기고자 하십니다. 재상의 자리였습니다. 그 시대의 학자가 평생을 걸고 좇던 바로 그 자리.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초나라에는 신령한 거북이가 있다지요. 죽은 지 3000년이 되었는데 왕께서 비단에 싸고 상자에 넣어 사당 위에 모셔두었다고요. 그 거북이는 죽어서 뼈를 남긴 채 귀하게 모셔지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겠습니까? 두 대부가 답했습니다.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기를 바랐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는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장자가 거절한 것이 고생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당 위의 거북이는 학대받지 않습니다. 비단에 쌓여 귀하게 모두의 우러름을 받으며 모셔집니다. 다만 죽어 있을 뿐입니다. 장자가 본 것은 어떤 영광은 박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당은 여러 개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부모가 바라던 직함,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는 평판, 그 위에 모셔지는 동안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장자는 그것을 꼬리가 진흙을 지나가는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차고 더럽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감각. 빛나는 쪽이 아니라 꼬리가 움직이는 쪽. 그가 평생 지킨 방향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자리를 마다하고 강가에 남은 사람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정작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장자가 남긴 이야기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로 강을 건너는데 다른 배 하나가 떠내려와 그의 배에 부딪혔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성을 낼 상대가 없으니 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같은 충돌인데 사람이 타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비어 있으면 조용히 밀어내는 것은 어째서인가? 부딪힌 것은 같은 배인데.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세상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밤에 잠을 미루는 것은 대개 충돌의 기억입니다. 낮에 들은 말 한마디, 무시당한 것 같은 순간, 답이 없던 메시지. 우리는 어두운 천장에 그 장면을 다시 띄워놓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었을 누군가의 표정을 그려봅니다. 저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장자의 통찰은 차갑고 정확합니다. 아픔의 크기는 충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에 태워 넣은 사람의 크기라는 것.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에게 부딪혀온 배의 대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피곤했고 자기 일에 쫓겼고 당신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바람과 물살이 배를 밀었을 뿐
배는 당신을 모릅니다. 오늘 밤 천장에 띄워둔 그 배를 한 번만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거기 정말 누가 타고 있었는지 타고 부딪힘을 흘려보내는 법을 알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힘을 아낀 사람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하며 사는가? 장자는 그 답을 소를 잡는 한 요리사의 손끝에서 보여줍니다. 문해군이라는 임금 앞에서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았습니다. 손이 닿는 곳, 어깨가 기대는 곳, 발이 디디는 곳, 무릎이 누르는 곳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서 마치 오래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은 칼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소 전체가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가 통째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눈으로 보지 않고 결을 따라 갈 뿐입니다. 뼈와 힘줄 사이에는 본래 틈이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으니 두께 없는 것이 틈 사이로 들어가면 칼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솜씨 좋은 요리사는 1년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살을 베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제 칼은 19년이 되었지만 날이 막 숫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나는 오늘 소 잡는 이야기를 듣고 삶을 기르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편의 제목은 양생주, 삶을 기르는 법입니다. 소 잡는 이야기에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임금이 알아들은 그대로 이것은 백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진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이 한 달 만에 무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를 뼈에 부딪히며 통과하는 사람. 안 되는 시간에 밀어붙이고 안 열리는 사람을 두드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면으로만 부딪히는 사람.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포정의 말 중에 가장 깊은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틈은 본래 있다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3년이 걸렸다는 것. 어떤 문제는 정면이 아니라 결 사이로 지나갈 때 풀립니다. 그리고 잠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밤 돌아가는 숫돌입니다. 19년 된 칼날이 새 것 같았던 비밀의 절반은 결을 따른 것, 나머지 절반은 일을 마치면 칼을 닦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칼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결을 아는 칼처럼 자기 자리를 아는 일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자는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어느 가을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큰 물이 들어 모든 냇물이 황하로 모여듭니다. 강폭이 어찌나 넓어졌는지 이쪽 기슭에서 건너편의 소와 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황하의 신 하백은 흐뭇해졌습니다. 천하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기에게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백은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북해에 이르러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백은 그제야 얼굴을 돌려 바다의 신약을 우러러보며 탄식했습니다. 100가지 도리를 들었다고 저만 한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당신의 끝없음을 보았습니다. 바다의 신은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좁은 물줄기를 나와 큰 바다를 보았으니 비로소 더불어 큰 이치를 말할 만하다. 그리고 바다의 신은 덧붙였습니다. 나 또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보면 큰 산에 돌멩이 하나,
거대한 창고의 좁쌀 한 톨과 같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대목은 바다가 강을 비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작은 것을 만났을 때 바다가 한 일은 자기도 작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보면 나도 창고의 좁쌀 한 톨이라고. 진짜 큰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찌르는 것은 아직 자기 크기에 취해 있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백의 가을을 자주 삽니다. 자기 분야에서 물이 좀 불었을 때 천하가 나에게 모였다고 느끼는 시기. 그러다 어느 날 바다를 만납니다. 나보다 훨씬 깊은 사람, 닿을 수 없어 보이는 성취. 장자가 적어둔 위로는 비교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끝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모두가 좁쌀이고 좁쌀들 사이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작다는 사실이 거기서는 패배가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좁쌀 한 톨에게는 천하를 채워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작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이제 자기 바깥을 궁금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다리 아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마음 같은 것을 말입니다. 장자에게는 해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난 논리학자였고 장자와는 평생 말다툼을 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호수라는 강이다리 위를 거닐었습니다. 장자가 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피라미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는구나. 저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지. 해자가 받아쳤습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는가? 장자가 답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니니 자네를 모르네. 그러니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지.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는 방금 나에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네. 그 질문은 내가 안다는 것을 자네가 이미 알고서 물은 것이지. 나는 그것을 호숫가 다리 위에서 알았네. 논리로만 보면 이 승부는 해자의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즐거움도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도 끝내 논증할 수 없습니다. 해자는 옳았습니다. 그런데 옳은 해자는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고 증명할 수 없었던 장자는 그날 오후 내내 즐거웠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일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와 함께 머무는 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대보라는 물음 앞에서 모든 관계는 가난해집니다. 그 물음에 통과할 수 있는 증거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마지막 대답이 아름다운 것은 논리를 이겨서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호숫가 다리 위에서 알았다고. 같은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물을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타인의 마음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날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곁에 있는 마음을 논증 대신 함께 누릴 줄 알던 이 사람에게도 삶은 함께 누릴 수 없는 이별을 내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해자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꾸짖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고 자식을 키워준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아내가 막 떠났을 때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그 처음을 돌아보니 본래 삶이란 없었던 것이었네. 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형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운조차 없었지. 흐릿하고 아득한 것 속에서 무언가 변하여 기운이 되었고,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되었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변하여 죽음이 된 것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은 지금 천지라는 큰 방에 편안히 누워 있는데 내가 그 곁에서 시끄럽게 운다면 나는 명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네. 그래서 곡을 그쳤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장자는 슬픔을 건너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울었고 슬픔의 한가운데를 통과했고 그 끝에서 슬픔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자리까지 가본 것입니다. 동이를 두드린 것은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끝까지 가서 모양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오래 앓는 것 중 하나는 슬픔이 옅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웃음이 나온 날, 문득 그 사람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간 날, 우리는 내가 그를 배신한 것 같아 다시 슬픔을 끌어다 덮습니다. 장자의 사계절 이야기는 그 죄책감에 건네는 가장 오래된 대답입니다. 슬픔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가는 것이라고. 겨울이 봄이 된다고 해서 겨울이 거짓이었던 것이 아니듯 슬픔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고요가 되어도 그 사랑은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동이 소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래가 아니라 자장가로 듣습니다. 천지라는 큰 방에 누운 사람에게 잘 자라고. 아내를 계절처럼 배웅한 장자에게도 좀처럼 다스리기 힘든 상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그의 앞에 마주서서 그를 반박해주던 벗, 해자와의 이별입니다. 세월이 흘러 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장례 행렬을 따라가다가 해자의 무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영땅에 한 미장이가 있었는데 코끝에 파리 날개만큼 얇게 백토를 바르고 장석이라는 목수에게 그것을 깎아내게 했다고 합니다. 장석이 도끼를 바람소리가 나도록 휘둘러 백토를 깎아냈는데 코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미장이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훗날 송나라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석을 불러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도 그 재주를 보여 다오. 장석이 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깎을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주의 바탕이 되어준 사람이 죽은 지 오래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장자는 말했습니다. 해자가 죽은 뒤로 내게도 바탕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다. 장석의 도끼 솜씨는 장석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나는 도끼날 앞에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 있어 준 사람. 그 신뢰가 없으면 그 재주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평생 해자에게 반박당했습니다.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할 때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따져 묻던 사람이 사실은 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었다고.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 돌아보면 나를 가장 멀리 데려간 것은 자주 그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만하게 동의해주지 않던 사람, 내 말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서게 만들던 사람, 그런 상대를 잃은 자리의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적막입니다. 도끼는 누구나 휘두를 수 있습니다. 마주 서줄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아내를 배웅하고 마주 서주던 벗마저 적막 속에 묻은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는 같은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장례를 의논했습니다. 스승을 후하게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장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고 별들을 구슬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으려 하네. 내 장래의 도구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겠는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선생님을 파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가 답했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아래에 있으면 땅 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네.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다니 어찌 그리 한쪽 편만 드는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농담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장면의 전부라면 이 이야기는 그저 호방한 일화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평생의 사유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장자는 죽음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와 개미를 그대로 두고 다만 자기를 천지의 크기 속에 다시 놓았습니다. 두려움은 대개 나를 실제보다 크게 둘 때 자랍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크기. 장자는 그 크기를 줄이는 데 평생을 썼고 마지막 밤에 그 연습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천지를 관으로 삼는 사람에게 죽음은 추락이 아니라 아주 넓은 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입니다. 밤에 문득 죽음이 무서워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과 잠은 끝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밤에 이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든든합니다. 별들을 구슬로 삼겠다는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갔고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웃고 있었다는 것. 무서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무서움 곁에 누군가 먼저 누워본 자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은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미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을 장자는 평생 단 하나의 짧은 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주는 꿈의 나비가 되었습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였습니다. 스스로 기뻐서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꽃과 꽃 사이를 날고 바람에 실려 오르내리는 동안 나비에게는 온나무밭도 송나라도 장주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틀림없는 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었습니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지금 꿈의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그것을 물화라고 불렀습니다. 만물이 서로 변해가는 것. 낮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꽉 쥐고 삽니다. 이름과 직함과 역할과 오늘 한 말과 하지 못한 말. 그 전부를 한 손에 쥐고 있느라 저녁이 되면 손이 아픕니다. 장자가 나비 이야기로 보여준 것은 그 쥔 손을 펴보는 일입니다. 꿈속의 나비는 장주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내려놓아도 날개는 남는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짧은 꿈의 전언입니다. 물화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이 바다가 되고 기운이 형체가 되고 겨울이 봄이 되고 슬픔이 고요가 되는 것.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밤 치르는 가장 작은 물화입니다. 오늘의 나를 내려놓고 형체 없는 쪽으로 잠시 건너갔다가 내일 아침 조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 장자는 자신이 사람인지 나비인지 끝내 정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정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천천히 건너가실 시간입니다. 여기는 점점 멀어지고 날개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온나무밭과 진흙 속의 거북이와 빈 배와 다리 위의 말다툼과 동이 소리와 나비. 오늘 들으신 것들은 전부 2300년 동안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 줄의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내일 밤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깊은 밤의 철학자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